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12월 22일 수요일 오전 8시 정각입니다.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침에 커피 한 잔처럼 뜨겁고 구수하고 또 시럽 한 스물 같이 달콤한, 합해서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여기도 실업자들 코너입니다. 대선용으로 오늘부터 이 코너 확장 개업하겠습니다. 원래 멤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최태경 더불어민주당 부산 공동 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최태경입니다.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성범입니다. 그리고 새내기 멤버는요, 박원석 전 정의당 사무총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환영사 한 말씀씩.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장동. 근데 우리가 첫 다룰 주제는요. 이게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어제 저녁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실무 담당했던 분인데, 이분 이 소식 들으셨죠? 세 분 다. 네. 예. 처음에 듣고 어떤 느낌 드셨는지 이거 먼저 최태경 아니 위원장님. 워낙 네. 갑자기 나온 뉴스라서 예. 이번에 그 사망 경위 같은 거는 예. 어떤 언론도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자체 감사에서 중징계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중징계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조금 있으면 차후 보도가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우리가 추측하는 이야기를 모두 뜬구름 잡는 이게 불과할 것 같고 예. 정확한 논평을 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신성문 전 의원님 어떻게? 김문기 처장과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직전에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또 왜 유한기 본부장이 본부장이요. 예. 한 10여 전에 또 극단적 선택을 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예. 중간이란 게 중간. 그러니까 지금 구속되어 있는 유동규 씨와 밑에 실무자 사이의 중간인데 이 김문기 씨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2012년 5년 6년 전에 이 개발 사업을 할 때 성남의 뜰이 우선 사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1차, 2차 모두 두 번에 걸쳐서 예. 심사위원을 한 사람이에요. 김문기 씨가. 예. 개발팀장으로. 예. 그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밑에 현장 직원이 실무 직원이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어야 됩니다라는 의견을 냈을 때 그 중간에 있던 분이에요. 따라서 김문기 씨는 선정 과정,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왜 안 넣어서 이렇게 수천억 원이 몇 사람한테 간 이 과정의 중간 단계에 개입한 사람이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완전히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유한기 씨까지 예. 중간 단계에 두 사람 모두 사라짐으로써 이 사건의 핵심, 다시 말하면 왜 성남의 뜰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없어짐으로써 이렇게 됐느냐는 그게 미궁으로 검찰 수사에서는 미궁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요. 박원석 전 의원님도 어떻게? 네, 우선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분이 이제 당시의 직책이 개발사업 1팀장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앞서 이제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맞고, 예. 또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그런 여러 의견들이 올라왔는데 그걸 묵살한 당사자가 아니냐, 그 실무를 담당했던 당사자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항변했던 바를 보면 그거는 전략개발팀장이었던 정민영 변호사가 했던 역할이고 예. 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유가족들이 현장에서 밝혔던 입장은 네. 결국은 이 도시개발공사가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모든 책임을 이 김문기 처장한테 물어서 징계를 의결하고
더 나아가서 형사고발까지 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아마 전달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을 느껴서 이런 네.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런 윗선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핵심 당사자이자 중간 실무자였던 분이 잇따라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지금 진행됐던 검찰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럼 결국에는 지금 뭐 정치권에서 자꾸 이제 서로에게 공 넘기기만 하고 있는 특검을 진짜 할 거냐 네. 이게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최태경 예.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런 또 두 번째 이 죽음. 그러면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공세를 펴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정치 공세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당연히 우리 이재명 후보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요. 특검으로 예. 가서 저 근본적인 예. 예, 근본적인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게 계속 정치 공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오늘 또 우리 신성문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초과이익 한수를 뭐 예. 막은 분이다 이렇게. 근데 사실 초과이익 한수가 가능했던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이재명 후보는 하고 있잖아요. 확정적 이익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초과이익 예. 한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논리 이런 실체와 주장이 막 뒤섞여서 지금 정치 공세가 예. 또 싸움이 변질돼 가서 높은데요. 이거는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을 조속히 양당이 합의해서 예. 특검하는 것이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예. 이 사실은 이게 저 유한기 본부장 이어서 예. 우리 김문기 처장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압박감이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예. 뭐 징계를 받는다. 또 밑에 사람이 불구속 기소된다. 이런 데다 압박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속해서 이렇게 10여일 간격으로 두 분이 극단 선택하게 되는 그 압박감의 정체랄까 이런 게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거는 좀 심한 뭐라 그럴까 좀 우연치고는 석연치 않은 구성이 많은 거예요. 뭐냐 하면은 둘 다 그러니까 특이하게 뭐 이게 뭐 저는 뭐 다른 범죄 혐의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압박의 내용이 뭘까? 그들이 받았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압박의 내용이 뭘까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죄송한데 저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꼭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꾸 정치 공세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과거에 국민의힘이 제일 처음에 하천대유 사건 드러났을 때 하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하고 전국에 플랜카드 붙였어요. 그런데 하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하고 있는 와중에 각상도 의원이 하천대유에 50억 받은 게 드러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 두 사람 연속으로 왜 돌아가셨을까를 뭔가 이재명 후보 연관시키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예. 이 두 분이 했던 역할은 하천대유에 손을 들어준 역할도 있는 겁니다. 지금 추정 그때 그죠? 그럼 하천대유의 편의를 봐준 민간기업 하천대유가 이렇게 수익 배분이 되는 과정에 그런 우리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과정을 손을 들어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정치 예. 공세는 큰 의미가 없다. 알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말씀 저는 일단 이 대장동 사건에 관한 네. 실체 규명 없이 대선을 이렇게 치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검찰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여야가 공히 인정하면 특검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도 연루돼 있다고 여당에서 주장하는 네. 그 부산저축은행 예. 불법 대출 사건까지 포함한 특검도 받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정작 국회에서 이에 관한 협상이나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나서서 이렇게 특검을 하겠다고 예. 앞다투어 얘기를 한다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가지고 진전을 시켜야 될 거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진짜 특검을 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는 하겠다고 하지만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야당 대표를 만나자라는 제안을 했다는 걸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보는 하자 그러고 당은 뭐 그냥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하고 예. 시간 끌고 이런 일종의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점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니, 박원석 총장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왜 그럴까 고민 제가 심작하는 이런 게 저도 뭐 현실 정치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대통령 선거를 뭐 70 며칠 남았잖아요. 이 놔두고 만약에 그 특검을 가게 될 경우에 소환될 테고 또 수없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무슨 진술이 어떻게 누가 무슨 진술을 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을 또 뭐 정치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정치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이 부분을 저는 네. 여당에서 민주당이라도 이재명 후보가 예. 고려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윤호중 짧게 대표와 말씀하시고. 예예 끝내시죠. 저 김기현 원내대표 사이에 있었던 일은 이 두 분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야기고 예. 예. 구체적인 상황은 추측에 불과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어제 사실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하고 뭐 기자회견 전에 또 조수진 최고위원이 당 대표실에 찾아가서 기다렸다고 하는데 만나지도 못했고 결국은 기자회견 통해서 선대위 모든 직책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수진 최고위원 다시는 그 뒤에 한 4시간 지나서 뭐 공보단장 그만둔다고 했는데 이거 사실 이거는 울산 그 봉합 뭐 그거 그렇죠. 일어난 지 지금 18일 아닙니까? 예, 이건 예. 신상범 전 의원께서 좀 이 상황을 좀 이게 분석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예. 먼저. 예. 발단은 이준석 대 조수진, 예. 그리고 대표 대 최고위원,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 대 공보단장이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예. 전략과의 판단 차이가 핵심이고 네. 그 내면에는 말씀하신 대로 울산 회동에서 봉합했던 게 쭉 긴장 관계가 이어져 오던 것이 폭발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네. 어제 이준석 후보의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 선거대책 회의에서 그제 20일 월요일 날 선거대책 회의에서 김건희 씨 문제에 어떻게 당에서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자 그랬더니만 어떤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하지 말자고 이야기했고 뒤이어서 들어온 조수진 공보단장이 후보의 말이다. 윤석열 후보의 말이라면서 왜 당에서 안 도와주느냐. 섭섭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니까 이준석 대표는 거기에 앞서서 윤핵관이 자꾸 나오는 언론 보도부터 공보단장인 조세호가 좀 잘 마무리하십시오. 다시 말해 언론에 잘 설명하라. 그러니까 내가 왜 그쪽 말을 듣느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쭉 설명을 들어보면 결국은 그 문제예요. 그 문제 다시 말하면 김건희 씨 문제에 어떻게 당에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는 거고 그 건저에는 쭉 깔려온 이준석, 김종인 한편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또 이 둘을 불신하면서 비서실을 중심으로서 조직을 키워했던 이런 당내 갈등이 정폭돼서 폭발한 거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내년에 그래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야권 지지자들한테는 큰 실망을 주는 일이 벌어졌다고 봐요. 예. 최태경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본질은 이렇죠. 당 대표는 당연직 상임선대위원장이라 봐야 됩니다. 예. 당연직이죠. 사실 네. 당 대표를 사퇴하지 않은 이상 네.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 본인 선거 시기에는 당무와 선거 업무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퇴할 수 없는 걸 사퇴하시겠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담고 있는 정치적 함의는 나는 윤석열 후보와 지금 당장 함께 할 수가 없다. 나는 당신 하는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네. 이런 정치적 사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윤핵관 쪽이 아니고요. 왜냐하면요. 예. 처음에는 예. 조수진 공보단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가 네. 뒤에는 기자회견 전에 이렇게 말했죠. 조수진 거치와 관계없이 네. 나는 무조건 사퇴하겠다.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런데 조금 이 이준석 대표의 이런 요구가 어떻게 무리한 것이 아닌 게요. 우리 신성복 의원님은 뭐 전략적 판단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선거대책위원회는요. 예. 정당에서 군대 조직입니다. 정당 내 군사 조직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보단장이라는 사람이 상임선대위원장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러잖아요. 이거는 거의 군대에서 항명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럼 누구 말 들을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윤석열 후보 말만 듣겠다 이러잖아요. 이거는 또 호가호위하는 거예요. 자기가 윤핵관이라는 걸 막 드러내고 있고 예. 이거는 거의 이 상태는 선대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다는 것을 국민에게 공포한 거고요.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요구가 무리하지 않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박원석 의원께서는 뭐가 핵심이라고 짚고 싶으십니까? 결국에 어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이제 분노를 했던데요. 예.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한 거냐? 저는 뭐 조수진 그 공보단장을 네. 향한 것은 아주 일부에 그친다고 보고 예. 결국엔 윤석열 후보를 향한 불만이고 분노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18일 전 울산에서의 회동이 봉합에 불과했다는 게 확인이 된 거고 결국 그 이번 대선을 어떻게 치룰 건가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전략적 그림이 굉장히 차이가 큰 거죠. 그리고 네. 소통도 안 되고 있고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웠던 게 지금 우리 최태경 위원장 말씀하셨던 대로 공보단장이 상임선대위원장한테 거의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항명을 했다면 그 즉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네. 본인이 물러나게 하든가 아니면 경질을 하든가. 근데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예. 거기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좌절하지 않았나 싶고 정당 사상 별로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보통 갈등은 물밑에서 조정을 하고 수면 위로는 특히 지금 이제 상대당과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예. 드러내지 않는 게 기존의 정치 관행이었는데 이준석 대표 굉장히 다른 스타일인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당선이 됐는데 예. 그동안에 당내에서도 여러 불만과 지적이 있었지만 당내 평론가처럼 이준석 대표가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 네. 어떤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스타일이 예. 이 갈등 과정에서 또 한 번 어제처럼 분출이 된 건데 이게 기존 어떤 그 정당 구성원들이나 혹은 기존 정당 운영의 문법으로 보면 좀 잘 납득이 안 가는 대목도 있는 거죠. 예. 근데 과연 이게 다시 재봉합이 가능할 건가?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이고 어제 그 김종일 총괄선대위원장이 하셨던 말씀도 들어보면 예.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네. 그냥 대표로서 당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갈등은 내가 해결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걸로 봤을 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선대위가 등치는 큰데 예. 알맹이가 없는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는 뭐 정권 교체가 뭐고 어렵겠다 이런 예.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예, 신은 예. 그러니까 그제 그런 선대위 회의 석상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김종인 위원장 안타까운 게 아쉬운 게 김종인 위원장이 좀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수진 최고위원한테 그 자리에서 사과를 시키고 뛰쳐나가려는 이준석 대표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정리를 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연배와 정치적 경륜과 권위로서 그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미 벌어지고 났고 벌어지고 나서는 보니까 윤석열 후보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라는 민주주의가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안일한 인식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잘못은 분명히 조수진 최고 했는데 대표는 또 아니 후보는 어떻게 보면 그걸 방관하고 방조하는 듯한 하니까 예. 또 빨리 조수진 최고가 빨리 사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4시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건재에는 이른바 윤핵관 언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윤석열 후보 즉 핵심 관계자들이 윤 후보를 둘러싸고 귀를 잡고 있다라는 불만 같은 게 좀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 대목에서 터진 건데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첫째는 김종인 위원장도 이전 같지 않다. 제가 봐왔던 김종인 위원장답지 않고 판단을 빠르게 하고 그 자리에서 좀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으셨고 좀 어색한 일이 또 특히나 야당에서는 뭐 당직은 없습니다만 바깥에서 보는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기에 괴로운 상황이 근데 벌어지고 있는 결과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선대위를 결국은 이 조직을 다시 또 슬림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데 하나의 뭐랄까 모티프를 잡은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 예. 이준석 대표와 예. 사전 협의가 됐거나 짰거나 안 됐거나 그건 상관없는 일이고 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선대위를 네. 어떻게 보면 재구성할 네. 기회는 순간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전체를 뭐 500명 가까이 된다는 게 이걸 다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 줄일 건 줄이고 더 늘릴 건 늘린 식으로 해서 지금 멤버들 그대로 가져가되 힘을 어디에 싣느냐 실질적으로 예. 이것만 남은 거거든요. 근데 저 결정권은 네.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있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윤석열의 마음에 달린 문제를 가지고 네. 김종인의 기술 네. 뭐 왜 김종인 옛날 같지 않나 이렇게 자꾸 해석할 근데 문제가 윤 후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 김종인한테 맡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 저 예. 홍준표 의원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예, 오히려 생각에- 이야기가 풀릴 것 같은데. 그 전에 예, 저는 재판을 김종인 생각해요. 위원장의 그 이 사건이 발발했을 때의 태도는 네. 적극적 방관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대로 선대위 가면 끝장난다. 사달이 나야 예. 이 선대위가 다시 일할 수 있는 선대위로 갈 수 있지 않겠나. 네. 이런 전략적인 판단 때문에 그냥 냅뒀다. 결국에는 사달이 났고 그거를 뭐 이준석 대표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건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하지 않아도 예. 저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도의 경륜이면 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충분히 예측했었다고 보고요. 판이 환히 그래서 보인다. 적극적으로 방관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겪는 와중에도 윤석열 후보가 자, 이재명 후보, 민주당, 그 정부 쪽을 향해서 매표 동결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내건 그 부동산 보유세, 그다음에 공공 그 요금 동결 이걸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시점에서 매표 동결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이재명 후보가 어떤 그런 뭐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먼저 신성범 전 의원님. 분명히 그런 예. 적어도 뭐 매표 동결, 네. 매표 동결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비판은 뭐 가능하죠.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꼼수 감세를 하는 거예요. 꼼수 감세. 1년짜리 꼼수 감세. 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네. 아니,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이재명 후보가 주로 했던 게 국토 보유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추미애 전 대표를 예. 시대전환위원회 만들었잖아요. 그 시대전환위원회 핵심이 뭡니까? 지대.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겠다 그러는데 부동산 보유세, 특히 양도소득세 완화하겠다 그러고 예. 이렇게 쭉 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전기요금도 뭐 내년 뭐 예. 그만 뭐 동결하겠다. 네네. 심지어는 내년에 낼 부동산 보유세 문제 근거가 되는 예. 지가 예. 공시가 문제를 올해 걸로 적용하겠다. 예. 이렇게 1년짜리가 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럼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 건데 말이 나올 정도니까 네. 이것은 이재명 후보와의 철학과는 아주 배치되는 그런 예. 정확하게 말하면 선거용, 특히나 서울 특별 시민을 위한 선거 전략 하나 나온 걸 분명하다. 그런데 야당에서 또 이렇게 세금을 줄여주겠다는데 대부분 국민들이 좋아할 텐데 나중에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네. 이걸 야당의 또 대선 후보가 무조건 비난할 수만은 없는 대목은 좀 예. 있다라고 말씀. 그렇군요. 예. 최태경 저기 위원장님. 저는 국민의힘 입장이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게요. 이재명 후보 입장은 이겁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우리 국민들에 일시적으로 큰 고통을 줍니다. 재산세가 늘어나고 건강보험료가 확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복지수급자 탈락하는 분도 생기겠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더 갑자기 올라서 네. 생긴 이런 부담을 과연 국민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옳은가. 그래서 집값이 좀 비이성적으로 또 급격하게 인상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고통을 좀 덜어주자는 거. 예. 이것은 무슨 정책의 일관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국민 삶을 돌보는 게 정치의 영역이라 봤을 때 예. 그런 차원에서 일시적인 조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네. 이에 대한 입장도 같이 밝혀고 논의하는 게 현실을 풀어나가는 실용적인 구체적인 합의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석 전 사무총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뭐 양당의 입장이 네. 같다고 봐요. 같다. 다만 이제 예. 주도성을 국민의힘이 발휘하지 못하니까 예. 이걸 이제 매표 동결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데 사실 네. 입장이 같죠.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으니까 네. 그 점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 차별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재명 후보는 누구보다 이 불로소득 환수를 소리 높여 주장해 왔던 분이에요. 예. 근데 양도세 중과세를 위하자 이건 아주 전면적으로 불로소득 환수하고는 배치되는 입장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국토보유세를 과세해서 기본소득을 네. 지급하자 이런 주장을 했다가 네. 그것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유보하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이제 정책 뒤집기를 하고 있는데 세간에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재명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겠냐 예. 이제 이런 어떤 촌평까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선 시기에 물론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이 즉각적인 네. 그런 표심을 고려해서 정책에 대해서 이러저런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투기 억제와 불로소득 환수라는 그 핵심까지 네. 뒤집어 엎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글쎄요, 뭐 평소에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거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리둥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1분 남아서 이건 여기까지 말씀 나누시고 다음 기회에 또 좀 의견 주시고요. 이거 하나만 잠깐 좀 여쭤보고 그 1대1 토론요. 이재명 후보가 자꾸 요청하는데 윤 후보한테
이거는 사실 법정 토론 이게 2월 중순부터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이거 성사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시선문 전의원님. 우선 예. 2월 13일, 14일 후보 예. 등록하고 2월 15일부터 공식 선거가 예, 예. 시작되면 한 중앙선관위에 세 번을 하게 되는데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윤 후보가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건데 이건 예.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관훈 토론회니 뭐 방송에 나오는 이런 것 자체가 간접 토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예. 아니, 굳이 이 문제는 뭐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니까 네네. 뭐 약간 비판은 받을지언정 정무적 정치적 판단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태훈 위원장님도 짧게 예, 주고받는 토론을 해야지 네. 서로 생각의 차이가 드러나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토론장에 서는 건 두렵지만 장애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난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으면 테이블에 앉자는 거죠. 이재명 후보 입장은. 네. 특히 이재명 후보한테 일머리가 없다. 이런 정말 엉뚱한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본인은 평생을 범인을 때리지 않는 수사밖에 예, 예. 안 하신 분이 예. 일머리 없다고 이렇게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예. 국민들 보기에 낯뜨거운 모습이고요. 예. 일머리가 누가 있는지 누가 비전에 있는지 알겠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야 됩니다. 박원순 전 사무총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뭐 토론을 피하는 건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에 대한 도리나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 네. 토론을 피한다는 인상을 주는 후보는 그만큼 아마 마이너스를 누릴 거라고 보고요. 예. 두 후보만의 1대1 토론이 아니고 법정 토론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후보들 간의 TV 토론이 빨리 성사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한 오늘 대선 실업자들 코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